손자는 열심히 큽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또 이태리의 그런 지배력 이런 걸 받아서 또 축구도 잘합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먹여 살리는 스타가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거액의 우리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프로미어리그라는 유럽의 그 제1리그 이탈리아 1리그에서 그를 부릅니다. 1위 팀에서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 딴 팀에 있다가 가지라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당시 이탈리아 축구 대표 그 프로미어리그에 1위부터 15위까지 있는데 하이리그에 속하는 나폴리라는 팀으로 들어갑니다. 나폴리는 땡을 잡았습니다. 얘가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얘는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 나폴리를 그 이태리 그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우승을 만들고 유로피언컵에서 챔피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왜 들어왔나? 그리고 그가 누군가?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말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실질적으로 자기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의 어떤 피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고향에서 뛰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이걸 알고 나서 나폴리 그 전 주민들은 마라도나만 나타나면 영웅입니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 팀이 같이 붙어도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응원하지만 대부분 나폴리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를 응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마라도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 그건 무슨 인식이냐? 국가에 따라. 나폴리는 국가에 따라. 이태리 통일이 된 지 한 어느 정도 되면 150년뿐이 안 돼요. 독일 통일도 150년뿐이 안 돼요. 그 동서독 통일이 아니라 독일 자체가 통합적인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 역사뿐이 되잖아요. 유럽은 지역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역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단일 국가 안에 이러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개별 국민들, 개별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한 지역 내로만, 행정구역 내로만 몰아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원 공유와 앞으로 경쟁력 창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6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진 전략은 지금 행복생활권 개정 그 추진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갖고 나가게 되죠. 하나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역 행복생활권이고, 하나는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삶의 질, 기초적인 삶의 질만 향상시킬 수 없으니까 성장 동력을 통해서, 이건 좀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제가 어느 회의석상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그런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공산당적인 MB정부 초창기였습니다. 공산당적인 어떤 발상이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아니, 한 지역에서 잘 사는 지역에서 왜 벌어오는 돈을 왜 못 사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분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건 공산당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같은 하늘에 살아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지역의 지역 간 균형이라는 거는 누가 돈을 분배하고 재원을 주고 이런 의미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유럽처럼 똑같이 됩니다. 유럽은 옛날에 한참 국가가 재정 위기에 있었고 70년대, 그리고 지역 간의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을 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못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동네로 주민이 이주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이게 굉장히 참혹한 짓이에요. 참혹한 짓.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삶의 질의 향상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좋은 교육의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어디에 살든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살든지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결국 균형 발전이지, 누가 잘 사는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에 돈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살든지 좋은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없죠. 굉장히 차별적이죠. 학벌의 사회에서 차별적. 의료 서비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동서울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 오면 한 축에 택시들이 서 있고 한쪽에 두 축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축 중에 한 축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태우지 않습니다. 누구만 태우냐? 아산병원에 가는 사람만 태웁니다.
제가 급해서 나중에는 읍소를 하고 너무 급해서 그 택시를 타서 여쭤봤어요, 기사님한테. 아니 여기서 아산병원까지가 해봤자 택시 요금이 4,000원, 5,000원 사이인데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셔도 돈이 되느냐. 그 택시 기사님 말씀이 충분히 된다. 훨씬 편하고 수익도 훨씬 좋다라.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어디에 살든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지. 왜 저기 비수도권으로 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두 다 수도권으로 가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병폐가, 이거를 줄이자, 삶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비록 이 정책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향에 다다르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혁신도시 참 그 큰 화두 아닙니까? 우리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적극적이 아니라 이런 데도 있지만 또 굉장히 지역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심지어는 이 혁신도시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배우는 고등학생들은 야, 혁신도시가 하나의 기회구나, 우리도 이게 있구나, 지금 인식이 달라요. 우리 기반이 되는 우리 이 청소년들의 인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력이 돼줘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추진 체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 생활권협의체로 나눴죠. 이거는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는 그 지역발전 위원회가 아니라 그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죠. 그때는 지역혁신협의회, 시군구 지역혁신협의체가 있었고, MB정부에서는 이 광역위원회가 있어서 광역위원회와 그 시군구 협의체까지 두어서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시도생활권, 다시 이제 공간적인 권한에 다니는 추진 체계는 시도로 행정구역상으로 회귀를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는 특화발전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두 축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부문별 계획이다. 부처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문별 계획과, 하나는 시도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도 발전 계획, 그리고 5년 단위 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의무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합쳐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의 계획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발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수용하면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획 수립의 절차는 이 두 가지 단계로 나오는데, 첫째는 1단계에서는 산업부가 계획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지역의 심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시도에 이제 송부를 하게 되죠. 또 이 축에서는 이 임의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 행복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역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구에서 만들어서 그 부처 시도 검토를 통해서 이 2단계의 중앙부처와 시도 지자체 발전 계획에 수렴이 되고, 이 두 개의 계획은 합쳐져서 지역위가 대통령 자문안을 마련하고 산업부가 자문안을 반영한 데에 이 계획 수립을 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는, 우리 하나의 계획이 이러한 다단계의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 내용은 특히 크게 아까 보셨다시피 5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21개 실천과제, 264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농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을 해야 될 거는, 농산업이 1차 산업이다. 그래서 저부가 가치 산업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시대가 변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농산업이 가장 강력한 첨단 산업이다 라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농업 정책이라는 걸 잘 얘기하죠. 물론 산업적인 입장에서 농업을 나누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가버렸냐면 하나의 농업수산업 등등의 이런 것들이 산업정책이 아니라 이건 지역정책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농업정책이라는 것보다는 농촌정책, 어촌정책, 이렇게 농업과
지역을 결합한 1차 산업과 결합한 지역 정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에 인식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차 산업은 거대한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1차 산업이 거대한 보고와 가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그 문제점은 대기업 주도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공급망의 사슬 모든 장악을 대기업, 거대한 초국적 기업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커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뭐 고양이한테 커피 먹여서 그 고양이 똥으로 뭐 커피를 만들고 다람쥐 똥으로 만들어도 결국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그 초국적 기업들이, 우리 스타벅스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그 100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보고 4,000원, 5,000원에 팔고 우리 또 그거를 맛있게 먹고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냐, 이 시대는 제품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브랜드를 갖는 시대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창출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 역량은 다 초국적 기업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사슬과 같이 호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여건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이 있는데요.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굉장히 시류를 잘 반영했다, 장수 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참혹한 얘기더라고요. 공부를 여태까지 했는데 또 100세까지 공부를 하란 말이야. 지겨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같이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의학계도 지금 가장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평균 수명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75세에서 80세 사이로 알고 있었다. 의학계는 대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로 굿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의 범위는 뭐냐?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서 100세까지 20년 동안 누적된 인간의 질병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러나 의학계는 하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웰빙이 앞으로 시대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으로 가야 된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서 정책을 또 개발하셨을 겁니다.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거는 취약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거 뭐 어제 상도 받았더라고요, 전남대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에 뛰어들게 늦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하나도 없는 나라냐면은 그 앰뷸런스마저도 그 차량마저도 제대로 우리나라가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만 의료에 투자를 하고 뭘 한다고 그랬지, 더군다나 응급의료 차량 자체가 지금 어떻게 벤츠에서 나오는 응급의료 차량이 얼마냐면 그거 하나를 환자 맞춤형으로 만드는데 한 1.5억에서 2억 정도거든요. 차량 하나가. 자,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급한 응급 환자가 탑니다. 타면은 진동이 없이 계속해서 그 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안에 내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차량 자체가 진동 없는 그 응급 환자에 대한 맞춤형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차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면 아십니다. 이거는 뭐 달구지에 달구지입니다. 완전 달구, 막 더덕더덕거리면 난 그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그거마저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이 취약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같이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계획의 대상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죠. 그리고 기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자체 재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재정 사업으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두는 뭐냐면은 이 정부에 이렇게 해서 실현을 했다 하는 거고, 그 지역회복 생활권을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기초지자체 단위 그리고 도시와 농촌 단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선도산업이 더 진화를 하면서 경제협력권 사업을 해갖고 각기 다른 지역 간에, 이건 광역시도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산업적 기틀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에서 다른 것들은 제가 좀 말씀드렸고, 지방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전문대 특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의 구조조정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더군다나 학령 인구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하나 문제는 그 학벌의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서울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방대학은 여건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걸려 있으면서 지방대학 특성화라는 부분이 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가 교육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럴 수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그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을 때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청원에 꿈을 품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가서 그 훌륭한 지도 교수님, 세계 저널에 나오는 이 지도 교수님한테 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같은 우리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네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 와서 나랑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는 어떻게 이 학교 왔냐? 한 애가 대답해,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왔다. 이상하다. 또 너는 어떻게 왔냐? 나는 우리 집은 저쪽 여기서 1시간,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하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지도교수 이런 것 같은 걔네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 공부하고, 물론 네가 박사과정 가고 너의 전공자를 찾아가는 건 좋지만 반드시 네가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될까? 이제 걔네 인식을 모르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역 불균등이 존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이제 인력과 돈의 낭비입니까? 영국도 옥스퍼드 대학 좋고 캠브리지 대학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격차를 두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사립학교 한두 개만 빼고 대부분이 국립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던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대학 다니면 돼요. 그리고 더 자기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주어지면서 가장 전문적인, 왜 유럽 사회는 그 도제제도 아닙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캠브리지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나름대로 인정을 하지만 거기는 진짜 중요한 게 넌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장인이 누구냐, 마스터가 누구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명훈 지금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는 그 정명훈 씨 굉장히 유명한 거, 유럽 사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럽의 이태리 어디에 음악 학원에서 거기서 배워갖고 그쪽에 진출을 하려는 사람과 한국에서 정명훈한테 배워서 진출하는 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정명훈한테 배우고 더 높게 쳐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가지 배경이나 학벌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잘 안 된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이 대학들을 어떻게 맡길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부분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계획의 범위를 보면 사업수를 보면은 전체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사업이 264개, 지자체사업 322개, 비제 3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원 구조를 보면 국비가 많고요. 아무래도 지방비, 민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투자의 어떤 점유율을 보면 생활권 활성화가 가장 많고 경제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많습니다. 총 이거는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 30.5조 원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이러한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걸 보면 5개년 계획과 5개년 시행계획 차이에서 보면 총 투자액이 이렇게 감소를 해서 2.9조 원을 감소했고, 그 감소의 주요 요인은 뭐냐? 지방에서 재정 건축성하고 지방 재정 악화와 전반적인 경기 위축, 그리고 민자가 그러다 보니까 유치가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재정의 어떤 확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늘상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 재정 확충 중요하다라는 건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권화에서 재정적 분권화는 조금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지방재정 악화의 실질적인 원인이 뭐냐? 그 각 자치단체 장들이 지나치게 업적성이라든지 성과 위주의 투자, 불필요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뭐 불필요한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서 이런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나오고, 심지어 이미 통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기관이 앞으로 빚을 갚으려면 400년이 걸린다. 뭐 하나 왕조가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발전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이걸 평가를 준용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화 사업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시할 건 그 지역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 운영 방향에서는 앞으로 이제 포괄보조 사업을 더욱더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역사업 단위가 아니라 그걸 묶어서 포괄보조화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 포괄보조 사업군에 있는 내역사업을 우리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구성을 하느냐의 역량과도 직결이 됩니다. 부처 간 협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지역형 이용을 참조하시기 됩니다. 기존의 광특위에서 직특회계 15년과 16년 그러면서 총 4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계정에 8개 사업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기반, 경제, 세종, 제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업, 이런 회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중점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의 개요입니다. 인접 지역들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수요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A에 거주하면서 그 자녀 교육은 D 광역시에 시키고 그 직장은 이쪽으로 시키면서 주말에는 또 이제 C군에 가서 그 한다.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고 좋은 형태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욱더 지자체에서는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대구광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가 계속 이 유지가 될 수,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침체 중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모토는 뭐냐? 실질적으로 직장은 대구 인근에 그 신도시에 있지만 그 거주지가 이 대구시에 있으면서 대구시에 늘어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광역화된 도시가 결국 제조업의 기반이 없이 서비스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또 다른 화두가 될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내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에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자율협약을 중심으로 63개의 생활권을 갖고 있고요. 영국도 이와 같은 정책을 이미 같이 비슷한 해 2010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총 63개 지역이 아니라 잉글랜드 전체 지역을 그 39개 지역으로 세분을 했죠. 그 중에 영국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은 진보라고 해당되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영국 그 노동당은 지역 범위를 크게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9개 지역을 그냥 우리 그 MB 정부처럼, MB가 노동당은 아니지만 MB처럼 광역경제권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나 보수당이 그 정권을 잡으면 지역을 완전히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지역은 아예 재원을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업들도 제가 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검토를 안 해봤지만 제가 문헌을 통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재밌는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끼워넣느냐라는 거니까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라는 건 저는 크게 2가지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본의 이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무역 규제가 기존의 규제가 없어지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2번째 세계화의 의미는 뭐냐면 인적 자본,
사람들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세계적인 대세인데 그들과 어떻게 껴안고 지낼 것이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이런 것과 호흡을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 영국에 1년 살면서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어요. 첫째는 전형적으로 누구를 껴안기 시작했냐면 중국을 껴안고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이 엄청납니다. 영국 대학 나면 중국에 의한 투자가 없어서는 망한 대학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을 껴안기 시작. 둘째는 여러분 런던 올림픽 아시죠? 런던 올림픽이 런던 동부에 열립니다. 런던 동부라는 지역은 런던에서도 낙후 지역입니다. 그 올림픽을 계기로 그 낙후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게 한 120만 원 정도.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아니 120만 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영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까? 더군다나 영국은 그런 아파트 문화도 아니고 그런 주거단지는 다른 건데, 근데 그게 거의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그 국가에서 상위 소득 1, 2%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그걸 다 이민자들에 의해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같이 껴안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구상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진장이라고. 저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 무주 진화 장소, 전라북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지나 낙후 지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고깃집 이름이 무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그냥 가서 고기를 무진장, 쉽게 얘기하면 무한 리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 메뉴판에 적어놓냐면, 왜 무진장이냐? 이 집에서 파는 고기와 모든 야채는 무주 진한 장소에서 온다. 야, 제가 그거를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지역발전 그 위원장 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굉장히 재미있는 텀으로 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특화 발전 프로젝트는 이렇게 그 거점 단위 프로젝트라는 거, 그리고 경제 단위 프로젝트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지역 사업도 이거는 지금 더 개선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지역의 발전하고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두 축이 있다. 하나는 학술적으로 볼 때 지역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가장 낙후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낙후 지역을 끌어올려가면서 낙후 지역과 낙후 지역 주민들을 끌어올려가면서 국가적인 어떤 사회성, 동질감을 회복시키고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이 누구랑 함께 되면 불균등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기형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경제 자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제가 분석을 하니까 5, 60년 동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이건 세계에 누가 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균등과 같이 성장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 서구 사회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는 지역 간의 불균등이 완화되면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불균등과 같이 따라가는 병과 선을 같이 갖고 나가는 국가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달동네 사업,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핵심은 뭐냐면 주민주도 사업실인데 합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서울의 서촌에 있는 주민들을 다 걷어내고 완전 전면 철거 재개발을 할 것이냐,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공공 디자인을 투입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그들을 정착시키는 정착률을 제고시킬 것이냐를 두고 있는데, 정착률을 제고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게 막 선전을 타고 나갔어요. 그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이제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철거 재개발이 낫다. 이런 식의 어떤 불편한 문제니까 주민과의 합의점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영국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영국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 거대한 의사 구조를 어떻게 갖냐면 반드시 주민들의 투표, 국가가 인정하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투표에 의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게 소소한 것인지라도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일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결정 수렴 방식을 우리가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참조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발전 포털 문제인데요. 지역발전 포털 사이트가 아시다시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또 이쪽에 많은 지역의 어떤 지혜가 그 넘나들 수 있도록 많은 또 그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정성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힘드시죠? 네, 좀만 더 2개 강의가 남았으니까 좀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부산대학교 조경영학과 교수